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기보다 온라인을 통한 미팅이 주를 이루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 가기보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고요, 종이책보다 전자책을 보고요,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인기를 모았던 잡지나 신문 가운데는 발행을 중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잡지 발행을 멈추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 22년 전 이 출판계의 이슈나 출판 노하우 등을 전하는 잡지인 기획회의란 잡지를 발행하면서 출판업계에 큰 역할을 해왔는데, 경영이 너무 어려워서 2년 전 500호를 발행하고 관두려고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힘으로 지금까지 발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을 위한 독서운동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는 한국 출판계의 산 증인이죠. 한기호 소장을 만나봅니다. 한기호 소장은 공주사범대학에서 대학신문사 편집장을 하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보도하면서 제적, 구속됐습니다. 1983년 창작과 비평사에 입사, 편집자와 영업사원으로 일했습니다. 1998년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1999년 2월 격주간 출판 전문지 기획회의를 창간했습니다. 2019년 11월 20일 기획회의는 500호를 발행했고 지금까지 단 한 호의 결간 없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한국 최초의 민간 도서관 잡지인 월간 학교 도서관 저널을 창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책 읽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출판 마케팅 입문, 베스트셀러 30년, 한기호의 다독다독, 책으로 만나는 21세기, 새로 쓰는 출판 창업 등이 있습니다. 최근 할아버지 한기호가 손주에게 전하는 편지글을 모아 에세이 내 편이 되어줄게를 출간했습니다. 한기호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방금 그 프로필 소개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종이 잡지를 2개 발간하시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개간지 기획회의. 기획회의는요, 격주간지입니다. 격주간지요? 예, 한 달에 2번 나옵니다. 처음부터? 예. 그럼 제가 개간지라는 건 잘못 알았던 거군요. 한 번도 결호가 없었습니다. 오. 23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죠. 격주간지 기획회의. 예, 543호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월간지 학교 도서관 저널. 예, 학교 도서관 저널입니다. 이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예. 이것도 벌써 12년 전이네요. 그렇죠. 어. 이제 스크롤 라이브러리 저널이라는 것은 OECD에 가입한 나라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공공기관, 국가기관에서 다 내고 있고요. 예. 개인이 내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 두 잡지를 전부 한기호 소장이 민간에서 광고 끌어대고 판매하고 해서 끌고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야. 잠깐 옛날 얘기로 들어가면 출판사 창비에 처음 들어가신 게 83년. 그렇죠. 제가 이제 출판 인생 그러면 좀 뭐 하지만 40년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앞에 15년은 창비라는 그 대한민국의 출판사에서 문학 출판사라서 대표적이죠. 예. 거기서 마케터로 일을 했죠. 그리고 이제 IMF 직후에 독립을 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바로 잡지를 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비의 편집 일은 안 하시고 그냥 영업 일만 주로 하신 거예요? 예, 주로 영업 데스크를 맡았죠. 그러셨어요. 예. 원래 근데 뭐 대학 신문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편집 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창비에 입사하기 전에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근데 창비에 잡혀갔죠. 거기 하다 보니까. 그럼 편집 쪽으로 잡혀가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근데 아니에요. 영업사원으로 가신 거예요? 창비, 제가 할 때, 작은 출판사인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신동엽 시인입니다. 예. 신동엽 그의 삶과 문학 이런 책을 신경림 시인하고 같이
펴냈거든요. 예. 신경림 시인이 편자고요. 예. 신경림 시인하고는 농민문학론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동엽에 대해서는 구중서 평론가와 같이 했습니다. 예. 그걸 하니까 자연스럽게 창비 사람들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비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적자가 나고 버티기 어려울 때 저를 이제 창비에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잡혀갔는데 가서 이제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했던 일 중에 많은 일이 대표적인 일을 하자면 어떤 거예요? 판매 금지 서적을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몰래. 네. 그래서 뭐 기존의 영업부 직원들은 막 겁을 내고 그랬는데 예. 저는 아주 작전을 하듯이 해서 많이 팔았고 그 어려운 시를 그렇게 버텼죠. 네. 그 후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 서른 잔치는 끝났다. 지금 듣기만 해도 그냥 눈에 선한 그런 것들의 마케팅을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저 금서를 판매한 거 말고 창비 아동문고라고 있었습니다. 아동문고. 아동문고를 상당히 많이 이제 시장성을 키웠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좀 좋아졌는데 예. 오공화국 정부가 창비를 등록 취소시켜 가지고 아예 등록 취소까지? 예, 출판사 등록을 취소시켜서 허허.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죽을 지경이었죠. 이제 그 위기를 넘기고 1990년에 예.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접해본 밀리언셀러 소설 동의보감이 나왔죠. 소설 동의보감. 예. 그게 한 400만 권 정도 팔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93년에 유용준 선생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본격적인 마케팅을 제대로 이제 해본 건데. 예. 그거는 뭐 2달 만에 10만 부가 나가고 100만 부도 금방 나가고 지금은 이제 여러 권 나왔지만 한 500만 권이 넘어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출판 마케팅 일로 이렇게 한 해 한 해 경험이 쌓이다 보면 책이 탁 나오면 이건 팔리겠다, 얼마 팔리겠다 이런 촉이 옵니까? 그때는 뭐 상업주의 화신 뭐 이런 소리도 들었죠. 그러니까 창비에서 나오는 뭐 1년에 수십 권이 나오는데 모두가 이제 베스트셀러 될 수 있는 책들이 아니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책에 대해서는 제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근데 그런 감이 와요? 예, 오죠. 어떻게 와요? 많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영업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집자보다 이제 여유가 좀 있었어요. 지방 출장을 갔다 올 때는 한 8박 9일 출장을 갔다 온다면 한 50권 정도 책을 읽죠. 거의 베스트셀러를. 영업사원인데 책을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 네, 많이 읽었죠. 거의 그런 식으로 읽어대니까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팔리는 책들 거의 읽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보이고 시장은 또 주기가 있거든요. 네. 5년 주기, 10년 주기 변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로맨스는 항상 팔리잖아요. 그런데 로맨스가 계속 팔려도 시대마다 달라요. 어떤 유형인가. 그런 것을 이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연구를 했죠. 보통 이제 출판사 편집자, 유명 편집인 이런 분들은 뭐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출판사의 영업 쪽을 담당하시면서 그렇게 책을 많이 보시고 출판 마케팅 연구소로까지 설립한 건 최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97년도 펴낸 책이 출판 마케팅의 입문이라는 또 책을 펴냈고요. 그렇죠. 2010년에는 베스트셀러 30년이라는 책을 또 펴냈죠. 30년에 81년부터 2010년까지 30년의 베스트셀러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한 책을 냈죠. 그러니까 마케터로서 출판계를 전문적으로 기획해내고 그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내고 이런 대한민국의 1호 아니십니까? 근데 어떻게 98년에 출판사를 그만두고 아예 출판 마케팅 연구소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셨어요? 뭐 꼭 그건 아닌데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여곡절을 겪는데요. 그때 한 2, 3년 좀 여유를 갖고 공부를 할 생각을 해서 나왔죠. 출판사를 나와서 공부 좀 하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제가 원한 저의 공범들이 80년에 감옥 갔던 공범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보상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고 또 보상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받고 보니 이게 국가에서 준 돈이잖아요. 그렇죠.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차렸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베스트셀러를 내면서 잠을 못 잡니다. 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뭐 다른 상품이 어떻게 되고 있는데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서 잠을 못 자니까 이 영업의 세계라는 게 치열한 경쟁이니까 그것을 하지 말고 좀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연구소를 차리면서 한 권의 책이 잘 팔리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전체 책들이 좋은 책이 나오는 걸 한번 세상을 만들어 보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좋은 책 한 권은 하나의 학교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혼자서 학교를 세워봐야 많이 못 세우잖아요. 많은 사람이 많이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책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지식을 담고 정보를 담은 잡지를 펴내자. 일종의 출판 전문지죠. 근데 이제 전문지로서는 최초죠, 사실은. 그게 기획회의죠. 기획회의인데 지금은 뭐 제가 그 책을 낼 때는 일본에는 편집회의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벤치마킹해서 이제 기획회의를 했는데 일본도 지금 출판 전문지는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한국에만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출판 마케팅 연구소를 설립하신 것 자체도 많은 마케터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지식 정보 전문을 좀 알려주자.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 연구소를 만드신 거고 바로 기획회의라는 잡지를 내신 거군요. 네, 그렇죠. 기획회의에 글을 쓰는 분들은 전부 현장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출판계에. 출판 편집자들입니다. 주로. 편집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거든요. 근데 서로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과 경험의 차이가 있죠. 차이는 저는 상상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력을 키워주는 거는 상상력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차이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없었죠, 그동안은. 그러니까 저자들한테 거의 매년 심부름꾼으로 돼 있었는데 기획자 또는 편집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라는 어떤 것을 한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그 기획회의 글을 쓴 분들 중에는 나중에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분? 초창기에는 뭐 김학원 휴머니스트 대표 또는 정은숙 마음산책 대표 이런 분들 썼었고 뭐 열갈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 책을 낸 분들이죠. 저는 거의 초보 저자를 계속 발굴하는데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각자의 영역에서 진짜 자기 역할을 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획회의라는 잡지는 출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해 출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쓴 글로 그거네요. 근데 그걸 한 달에 2번씩 낸다는 게 처음에 좀 엄두가 안 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뭐 빨리 내야 되고 책이 워낙 쏟아져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야 돼서 했고요. 뭐 엄두에 안 났고 초창기에는 원고료 줄 돈이 없어서 글쎄요. 한 500미씩 제가 썼죠. 혼자 500매 써요? 저는 500매 쓰고 우리 직원도 열심히 쓰고 지금은 이제 한 30대 중심의 후배 기획자 편집위원들한테 100% 위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용이 더 좋았어요. 이제는 제가 할 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출판사들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어났고 많이 늘어났고 실력도 출판 종사자들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많이 늘어났고요. 이제 그동안 뭐 외국 책을 수입만 해왔는데 뭐 방탄이 이렇게 인기가 있듯이 한류가 하고 있는데 한국 문학이 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뭐 제가 펴낸 저 김동식 작가의 작품들도 일본에서의 뭐 가장 대표적인 출판사가 소각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계약을 했고 러시아에서 70% 내지 80% 차지하는 대표적인 출판사에도 9월 달에도 출간됩니다. 그리고 중국어권과 동남아에서도 굉장히 다 관심을 가지고. 김동식 작가가 그 왜 공장 노동자 일하다가. 그렇죠. 맞죠? 회색인간 뭐 그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 이런 작품들이. 글쎄 공장에서 일하다면서 인터넷에 글쓰기 하다가 유명해진. 그냥 단순하게 그런 뭐 인터넷에 글 써서가 아니라 김동식 작가는 2010년에 자기 손에 스마트폰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호모 스마트쿠스형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정보를 전부 다 거기서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글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새로운 시대의 작가고 새로운 시대의 유형의 뭐 인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의 가치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김동식 작가 얘기는 그 정도 하고 기획회의라고 하는 걸 내서 출판계 저변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이제 그 어떤 사랑방 역할 같은 것도 해오셨습니다만 경영은 어려웠잖아요. 늘 그러니까 몸으로 때웠죠. 그러다가 저도 이제 강연을 많이 하고요. 500호가 된 게 2019년 11월 20일자였다는데 그만두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때는 500호면 제가 할 역할을 다 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500호로 기념식을 하고 그 자리에서 대단한 막을 내린다고 선언을 하고 다음에 뭔가 단계를 넘어가려고 그랬죠. 새로운 단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 글을 썼던 또는 지원으로 일했던 후배들이 저를 죽일 듯이 잡아들이라고 당시 미쳤냐고 막 하는 바람에 계속해야 된다?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생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말 거냐 해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했는데 벌써 이제 그러고 벌써 2년 동안 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폐간하지 말라고 말린 사람들이 그렇다고 경영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려워서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시대가 다르면 새로운 형태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형태의 변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우리가 기회 비용 그러잖아요. 좀 더 직원들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잡지를 창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출판을 할 수도 있고 요즘은 뭐 출판이 디지털 콘텐츠로 나가는데 플랫폼 중심으로 해서 콘텐츠 비즈니스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은 많기 때문에 출판계에 제가 그동안 이론을 제시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팩트를 제시하자.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한번 보여주는 걸 하자라는 마음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제가 이제 2016년에 9월 9일 날 강릉에서 노을성 파도를 한번 휩쓸려서 목숨을 잃을 뻔한 다음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빚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채도. 그러니까 그 빚이 다 가까운 후배들이 그냥 저를 도와주느라고 막 돈 달라 그러면 다 빌려줬던 건데 그렇게 죽었으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때부터 약간 팩트를 보여주자는 거는 제가 뛰어들어서 요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김동기 작가를 발굴하고 거기에는 요다에는 작가들 작품뿐만 아니라 좋은 작품이 나오게 하려면 작법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작법서. 비평서. 비평서를 또 팔리지도 않습니다. 작법서, 비평서, 이론서 이런 것도 꾸준히 내고 있거든요.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출판 마케팅 연구소가 기획회의 잡지만 내는 게 아니라 단행본도 내는 출판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다양하게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바이북이라고 해서 독서 운동에 대한 책도 내고요. 그다음에 백화만말이라고 해서 시니어 출판에 대한 시리즈도 지금 내고 있고. 근데 그런데도 그냥 그 아주 베스트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가나 봐요. 그런 책들이. 오히려 좀 가장 안정된 출판사일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발상의 전환을 했는데요. 요다 같은 출판사를 내면서 상업 출판에 뛰어들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직원들의 급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요즘 대졸 초임이 이제 3,600이거든요. 어이구. 단행본 출판계에서는 최고죠.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연도가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정시에 퇴근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퇴근을 해라. 그러고 결정권을 넘겨줍니다. 젊은 상상력이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뭐 요새 MZ 세대가 그러고 세월이 달라지고요. 그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들을 해봐야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성과가 더 좋아요? 물론 이제 직원들은 초창기에는 실패를 하죠.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죠. 실패를 하라고 저는 오히려 지켜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해야 그릇을 깨봐야 그릇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요즘 출판계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아니냐 이런 것 같고요. 그 월간 학교 도서관 저널은 어떻게 만드시게 된 거예요? 12년 전에?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제오사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경쟁 교육, 시험 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교육을 하면 예.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죠. 교육이 망하고 나서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거기엔 출판도 다 망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네. 학교 도서관 전어를 창간하게 됐죠. 예. 그 창간은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독서 운동을 하던 많은 분들이 하고 힘을 합해서 낸 거고요. 출판사들이 좀 자금 지원을 해줬죠. 처음에 소개하셨듯이 뭐 선진국들은 이런 걸 전부 국가나 네. 공공기관이 내는데 민간이 내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더라. 그렇죠. 그리고 저는 국가가 도와주려고 해도 저는 도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하면 항상 간섭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 편집에 또까지 간섭을 하려고? 아니 뭐 어떤 식이든지 하여튼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스스로 어려운 데 주라 그러고 저는 처음부터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버티는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출판 인생 40년에 기획회의라는 잡지, 학교 도서관 전원이라는 잡지, 그 자체가 무슨 큰돈 버는 잡지가 전혀 아니고 그렇죠. 학생들 독서 운동 펼치는 것, 출판 기획 역량, 마케팅 역량의 저변을 넓히는 것, 공공 목적의 잡지들이네요. 공공성이 있는 거죠. 네. 이게 출판이라는 게 저는 이제 퍼블릭이잖아요. 퍼블리케이션이 있는데 퍼블릭이라는 게 공공성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꼭 항상 이야기합니다. 한때 제가 상업주의 화신이라는 비판도 받고 베스트셀러를 해왔지만 나는 출판이라는 것은 잘 팔리는 책을 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책을 펴내는 게 출판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에 동의하겠다면 나하고 일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헤어지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저는 사람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젊은 사람들이 실패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터득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직원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대한 빨리 이걸 더 늘리고 그래야죠. 그들한테 가능성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저 팔리는 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책을 내다 보면 결국은 그게 출판 시장, 출판계의 미래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는 안 팔리지만 저는 뭐 광고도 하지 않고요. 온라인 서점하고 매일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꼭꼭 숨겨놓고 팔지만 그래도 독자들이 찾으니까 점점 경량은 안정되고 있고요. 제가 일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직원들이 스스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자율성을 다 줬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 경영 상태 자기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주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너희들이 이 회사를 책임지고 하겠다면 저는 깨끗하게 손 놓고 나가겠다. 그대로 주고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뭐 언제든지 그건 유효하고요.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자책, 종이책, 종이책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종이 잡지의 미래는 없다,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한기호 소장 보기에는 여전히 그 생명력은 있는 거로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책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만 우리가 과거의 책을 계속 생각하면 이거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되는 거는 보면요. 지식이 원천적으로 생산되는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게 편집이잖아요. 그렇죠. 편집을 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되 공유를 하죠. 대표적인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같은 걸 딱 하시는 게 구조를 이런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이미 대중은 지식 정도는 이렇게 실제로 100% 되는 건 아닌데 넘쳐나는 지식 정보를 지식은 검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꿰내느냐 이거잖아요. 근데 지식이 아니라 지금 대중이 필요한 거는 지성입니다. 지혜죠. 어떻게 생존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거기에 맞는 지식을 찾아줘야 되고 그게 꼭 종이책의 형식만이어야 되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뭐 제가 잡지도 내고 종이책도 내지만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거든요. 그쪽도 있죠. 더군다나 이제 일본의 고단시아 같은 데서는 일본의 최고로 매출이 많은 출판사죠. 예. 1997년에 비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종이책 매출은 딱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 절반을 뭐로 채우냐면 이제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 예. 또 저작권이에요. 저작권을 세계로 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계로 팔아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시장이 세계로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거로 채웠기 때문에 순이익으로서는 해마다 갱신을 하고 있어요. 고단시아는 순이익은.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훨씬 열려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현실로서 그런 팩트를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예. 좀 보여주면서 예. 같이 나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책, 전자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마지막 하신 말씀 가운데 유튜브 세상 예. 똑같이 책의 세상이 열리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 말씀이 우리 참 중요한 대목 같습니다. 예. 유튜브 보느라 책 안 볼 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아니죠. 유튜브를 네. 제대로 하려면 책을 다 보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40년 되셨습니다만 지금도 의욕이 넘치시고 네. 출판계에 하실 일이 많네요. 계속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아니라 요즘 이제 저하고 책을 내는 분들은 저는 이제 책을 앞으로 펴내야 될 사람들은 대학 교수와 같은 지식인 엘리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섭섭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들보다는 살아낸 사람,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아낸 분들이죠. 이미 그런 네. 에세이집이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들이 예. 이제 삶에서 나오는 지혜 네. 또는 지성을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제 나이가 비슷한 분들이 있어요. 책을 내시고 나서는 환해져요. 왜냐하면 앞이 열립니다. 네. 이제 정년퇴직하고 내가 완전히 예. 뒷방에 뭐 늙은이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책을 내시고 하는 분들은 새로운 일이 열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이라는 것이 꼭 뭐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도움이 되고 네.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물론 경제적인 그 이익도 따라오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친구들을 더 많이 만들고 그들과 독서운동과 교육운동을 겸한 독서 모델 학교를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그 교육의 예.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게 제 꿈입니다. 계획이 다 있으시군요. 또 있습니다. 아직은 뭐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출판 마케팅 연구소 한기호 소장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